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차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는 테러단체 IS와 다를 게 없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유엔 안보리 실시간 화상 연설에서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 학살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이후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결탁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수사 착수 2년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의 처분이 나온 직후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2년이나 처분을 미뤄온 것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건 처리 원칙과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면서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11년 만에 피해 구제 조정안이 나왔지만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분담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됐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어제부터 시작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청취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방송에 대한 의견 주시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 기간만큼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애정 숨기지 말고 마음껏 드러내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시사회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비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360억 원의 지출안을 의결을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의 필수적인 시설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 여기 네. 이제 116억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 지휘부서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경우에는 이 필수 안보 시설의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다만 이사 비용을 일괄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118억 원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사무실 공사비라든지 전산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101억 원이 배정됐고요.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관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25억 원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일단 이게 대통령 집무실 조성 그리고 경호처 이전비 이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 그리고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종료 시점 이걸 고려해가지고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의결 내용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예비비가 공식적으로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 대통령 취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언제 공사하고 지금 용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언제 갈 수 있는 거냐. 하지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예. 원래 원래 3월 이제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했으면 네. 5월 10일에 간신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과 비교해서도 한 2주 이상 이제 늦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이제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의 훈련 일정이 이제 지나야 이 이사 과정에 이제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인 이 국방부의 이제 지휘 관련 부서 그리고 이제 합참의 어떤 공간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거의 6월 말은 돼야 이 대통령 집무실에 입주가 이제 완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통이동에서 이제 이 직무를 보는 그런 것이 일정 기간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오늘 나온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앞에다가 텐트라도 쳐라. 네,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정 부분 국방부가 이사를 먼저 하는 이제 그 공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서라도 이 취임과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도 내부에서는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현실적인 거냐 그건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현실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오늘 또 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시일이 뭐 지금 6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천막을 치는 건 조금. 그만큼 이제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경찰이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신청사 인근 100m의 주변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 검토한다라는 건데요. 현행 집시법을 보면은 이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여러 이제 이른바 헌법재판소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데 이제 주변에 100m의 경계 이 인근에서 집회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시설은 대통령 관저만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 관저 주변에 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저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분리가 되면.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 같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단 관저도 임시겠지만 한남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에 그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고 국방부 청사에. 그렇죠. 그래서 법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기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경찰은 일단 이 대통령 관저의 범주에 집무실을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 일단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입니다. 네. 하지만 이 반론도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법 조문에 있는 이 대통령 관저에다가 집무실을 이제 추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지금 경찰이 생각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이지. 네. 지금 이제 집무실 이 인근에다가 집시법 11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겠군요. 뭐 지금 그러면은 국방부 청사로 어찌됐든 이제 이전할 준비를 하려면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국방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아까 국방부 지휘부하고 합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부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서들이 먼저 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 준비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예. 예비비 통과 직후에 즉시 이사 계약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 이르면 내일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이전은 순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만 그게 언제 끝날 거냐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6월 말이다 또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용산 시대의 첫 발은 이제 내딛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부 용산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용산 공동 행동이라는 단체를 이제 시민단체 등이 이제 꾸린 상태인데요. 네.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통 없는 집무실 졸속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지역은 이제 용산 공원을 만들어야 될 이제 지역인데 네네. 지금 이렇게 집무실을 졸속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용산 공원 조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미군 기지를 반환받아 가지고 이제 용산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것들 이 미군 기지 항상 따르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네. 이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상반기까지 주한민국 부지 저 반환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지금 한 달 당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추후 뭐 환경 정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뉴스를 보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이제 4%를 이제 넘는 수준이 됐다. 3월 소비자 물가가 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인수위 이 경제 1분과 2분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돼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된 것이냐. 이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게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그러면 물가를 포함해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사실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전망이 좀 어둡다라는 보고를 받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책이나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런 게 지금 경제팀 인선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경제수석 대략 윤곽이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는 거의 이제 확정 단계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실상 내정이 됐다. 그래서 이르면 8일, 늦어도 10일에는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추경호 의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을 했고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이제 지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거친 인사이고요. 네. 최상목 전 차관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그리고 1차관 등을 지낸 인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에 재정경제부에서 함께 일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지낸 시기에도 같이 일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소영 교수의 경우에는 이 특이한 점이 이제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가 박사학위 지도 교수였다. 뭐 이런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왜 있습니다. 특이한 점입니까? 왜냐하면 누리엘 루비니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네. 대표적인 비관론자여가지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애초에 경고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흥미롭다. 네, 근데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의 일종의 경제 멘토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맡았던 강석훈 전 의원이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을 맞는 방안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는데 네. 지금 또 정책실장은 없앨 것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슬림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정책실장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비서실장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네요. 그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이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 경륜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추천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강석훈 의원도 국회의원 지내기도 했었고 또 경제 쪽으로도 뭐 학자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름을 좀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었는데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이제 이 인수위 이제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이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의 부작용이 컸다. 이 점을 인식을 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여서 윈윈이 아니고 루즈 게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경제 전문가인 이 총리 후보자의 견해가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래도 문제였다라고 지금 인수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네. 여기 이제 개입한다라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지만 하지만 이 정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는 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제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이것을 도입하느냐 이게 쟁점인데 일단 인수위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 차등제는 아마 윤 당선인도 밝힌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논의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정책협의단이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부장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지금 이제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이 이제 박진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40여 분간 면담을 했는데요.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한미동맹에 대한 굳은 의지, 비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친서를 전달했다라는 거고요. 이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이자라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리번 보좌관은 윤석열 당선인하고 바이든 대통령 통화에 이어서 조속하게 이제 대표단이 또 방미를 한 것은 이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외에도 북핵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좀 강화하는 그러한 어떤 방안들 경제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쿼드 참여 또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선인이 이렇게 보낸 형태의 어떤 무게감을 갖고 협의단을 가니까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만나주네요.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도 만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네. 제이크 설리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웬디 셔먼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들 중에 이제 그렇죠. 꼽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라면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왜 갑자기 철의 여인인가? 이 영국 보수당 내각을 이끌었던 마그릿 대처 전 총리의 유명한 수식어를 빌어서 무쇠 같은 의지로 국민만 바라보며 걸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세기가 서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기도의 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이다라고도 규정을 해서 앞으로의 선거 구도 어떻게 될지를 예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춰왔다. 이미 우리는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출마 결심에 덕담도 해줬다라고 해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실려 있는 그런 어떤 출마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를 또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또 물어보니까 네. 좀 톤 조절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당선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이제 결심해서 출마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윤심이 아니고 민심을 대변할 것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김민아이기 때문에 민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 국민의힘 법당을 앞두고 있다고요? 지금
그동안 원래 제명 2010년에 한나라당에서 제명 의결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아나운서 비하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제명 출당 처분을 이제 받았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복당 신청을 했고 서울시당에서 이제 복당 의결이 돼서 최고위에서 그럼 이것을 추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왜 가능했냐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사람은 5년 내에 재입당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명된 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입당 요건이 된다. 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또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 최고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건입니다. 복당 승인은 되는 겁니까? 분위기상? 지금 이제 이 서울시당에서 이렇게 빨리 또 이 신청하자마자 이렇게 처리한 예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결국 뭐 무난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인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지방선거의 악영향 아니겠느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도 내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옥신각신하는 그런 국면인데 뭐 최고위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아직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일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했던 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달라 이런 뭐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일보하고 이제 통화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과거에 선대위원장을 많이 해봤는데 회의하고 탁자에 앉아서 서로 글 읽고 메시지 내고 이런 것은 이제 싫다.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어요. 지금 86세대 용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최재성 전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둔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실현과 영광의 시간과 함께 퇴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던 건데 아무래도 중량급의 86그룹 정치인이 은퇴를 지금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용퇴론 여기 다시 불붙는 거냐 이런 진단이 나오고요. 특히 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이미 이제 또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이벤트가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할 것 같다고요? 거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하기로 했고 오늘 할까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 뭐 서류 정리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등의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경선에 자신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래서 꼭 내가 뭐 이런 큰 어떤 역할을 맡기보다는 흥미진진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던지는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일부 86그룹 등에서 이제 반발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또 같은 86그룹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논란이 큽니다. 86그룹이 86 용태론을 얘기한 약속을 안 지키는 86그룹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한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용태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렸을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이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고 이 야당의 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애초에는 이제 좀 지금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합의가 되는 모양새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지난 4일날 법사위 소위에서 결국 이제 최종 합의안 도출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의 빚을 표한 겁니다. 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제 특검 추천 방식하고 이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인 건데요. 민주당은 이 특검 후보자를 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자라는 거여서 이게 좀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변협 외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넣느냐 여부가 또 쟁점이었는데 왜냐하면 2차 가해라는 용어가 법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가 논란인데 이것 때문에도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영원히 합의가 안 되는 거냐 일단은 곧 될 거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검찰이 인박 검언유착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렸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이 결론이 안 나는 핵심 이유로 지목됐던 휴대전화 포렌식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어려워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사팀이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제 무혐의를 주장을 해온 것이 여러모로 이제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일날 공식적으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오늘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데 뭐 대부분이 수사팀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X라는 이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기세가 등등합니다. 입장문을 이제 기자들에게 보냈는데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자신에게 보복을 했다. 어용 언론, 단체, 지식인 등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거짓 선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런 일을 만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의원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이다. 당선인 최측근에게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다. 즉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네. 전반적으로 정치검찰이다라는 이 정치검찰화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이런 이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현 정권에 가까운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눈치 보는 상황이 오히려 문제 아니냐라고 역공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이었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 만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최종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정안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분담금 부담이 가장 큰 두 기업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11년 만에 나온 조정안이 이대로 무산되는 것인지 또 해결 방안은 그렇다면 없는 것인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려온 분이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0월 민간 차원에서 지금 조정위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28일 최종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 조정안 내용부터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말씀대로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이 작년에 됐는데 10년 네. 동안 동안 해결이 안 됐다 해가지고 이제 여론이 또 일자 피해자 단체와 가해 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추천한 조정위원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양쪽에서 의견을 듣고 6개월 만에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네. 지금 신고된 피해자가 이제 한 7,700명, 800명쯤 되는데 네. 거의 대부분인 7,000명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이제 조정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안이 나왔는데 제일 낮은 수준은 이제 피해 신청을 했지만 인정이 안 된. 그렇지만 이제 제품을 썼던 사람들이 제일 적게 뭐 300만 원부터 피해가 인정된 사망자들의 경우에는 최소 2억에서 4억 정도 예. 이제 사망자요. 예.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 중에는 이제 중증 피해자가 많습니다. 뭐 폐이식도 하고 산소 발생기 착용하고 계속 병원 다녀야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최대 5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별로 또는 그 질환의 중증도별로 그런 아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안이 이제 나왔고 물론 그 액수는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입장이 다릅니다. 네.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란 말이냐 또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엄청 많은데 이제 이런 지적들도 하고 계시고 네. 또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은 뭐 앞으로
형사 책임을 묻고 그거에 따른 민사적인 정상적인 배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도 다수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정위원회에 기업들이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9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습기살균제 관련한 제품만 48종류고 한 100개 기업이 관계돼 있는데 네. 사실상 가장 많이 판매했고 또 원료도 공급해 있는 핵심적인 기업은 지금 조정위원회 참여해서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기업은 9개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놨는데 네. 지금 2개 기업이 우리 조정안 못 받겠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판매했고 피해자도 많은 옥시와 애경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7개 SK라든지 롯데, 신세계 이런 등등은 일단 이 조정안을 자기네는 받겠다라는 동의 의사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두 개 기업이 동의 안 한다고 이게 깨지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 조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9개는 모두 다 동의해야, 왜냐하면 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모두 동의해야 되는 거고, 또 피해자들은 그러면 다 동의해야 되느냐? 또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7,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7,000명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아니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거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결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해결이 아니고 예. 자발적인 그런 기구니까 이제 그런 네. 한계가 있는데 예.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시와 롯데가 반대를 하니까 사실상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무산됐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피해 지원금이 얼마고 두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지금 한 9,300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가 50%가 조금 넘고요. 예. 애경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합하면 분담률이 한 62%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시는 한 5천억 원, 애경은 한 7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큰 돈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정을 받을 대상이 7,000명이나 돼요. 이걸 나눠보면 예. 평균 1억 한 2, 3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받는 사람들은 한 3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아니 그동안에 기다린 게 어떻고 앞으로도 이 안에는 앞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비용까지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될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피해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죠. 여기에는 무슨 정신적인 배상이나 경제적인 피해 같은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소장님, 그럼 네. 두 기업은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옥시하고 애경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자기네한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네가 그 조정위원회 이제 참여는 하겠다. 자기네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이 안을 가지고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보니까 그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피해를 입혔는데 부담이 너무 네. 커가지고 우리는 못 받겠다. 지금 사실은 작은 그거보다 기업도 훨씬 아닌데. 더 많은 부담을 해야 정상적인데 예. 그나마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 그룹도 한 절반쯤은 거의 반대 의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 너무 적다. 네네. 라고 하는 실정인데도 그것마저도 옥시나 애경은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무책임한 거죠. 근데 지금 기업은 그 기존에 이제 그 보상을 해왔던 게 있었잖아요. 보상을 했다고 피해자들한테. 이제 주장합니다. 옥시의 경우에 특히 한 3천억 이상을 보상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숫자가 기껏해야 405명이에요. 앞으로 책임져야 될 이 조정안의 대상은 3,000명이 넘고요. 예. 그러니 한 400여 명 해준 거 가지고 다 하겠다는 그걸로 이제 퉁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머지 3,000명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자기네는 나몰라라 책임 못 지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원래 조정안 나왔을 때 피해자 단체들도 이 반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반대 이유는 뭐였습니까? 피해자 단체들 피해자들도 그 7,000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제품도 다르고 예. 또 어렸을 때 사망한 사람부터 나이 들어서 사망한 사람까지 그리고 한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지금도 병원에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돌아가신 분들하고 또
그 중증 피해자분들, 그 병원비가 앞으로도 많이 드는 그런 분들은 아니 2, 3억 또는 4, 5억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 제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네. 말씀하시고 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지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조정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일부 그 중증 피해자분들은 지금 종로에 있는 SK 앞에서 단식 투쟁을 오늘로 12일째까지 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그분들은 절실합니다. 네.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족한 조정안이지만 조정안인데도 기업들은 그것도 부담을 안 하겠다,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청취자 3530님께서요. 11년을 힘들게 싸워오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피해자분들과 함께 있으니 기업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의에 나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좀 그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네. 하셨는데요. 지금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기 전에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의견도 수렴한 조정안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 6개월 동안에 왜냐하면 양쪽에서 그 조정위원들이 주로 이제 법률하시는 변호사분들이나 교수들인데 예. 이분들이 양쪽에서 추천이 된 거예요. 피해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위원장은 또 환경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정도면 그래도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기업들도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7개 기업은 동의를 했죠. 근데 지금 뭐 두 기업이 한 60%의 지금 분담을 해야 되는 기업이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지금 사실상 조정안이 무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거예요. 기업들은 한 군데라도 안 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다른 기업이 낸 돈으로 그 돈 안 낸 기업 제품의 피해자들을 배상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근데 소장님이 그동안에 이제 과정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워낙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뭐 처음 조정안 딱 나와가지고 양쪽이 그냥 바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낙 어려운 일이에요. 예. 지난 10년간 사실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도 이걸 제대로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 양자가 이제 사실은 협상 테이블을 만든 것이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네. 첫 조정안이 조금 사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의견 조율을 통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책임질 건 책임지는 어떤 그런 조금은 지난하고 어렵겠지만 양자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밀고 당기기를 해서 끝까지 조정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럼 조정위원회는 그럼 새로운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다시 이제 가동을 하려면 피해자 단체와 기업들로부터 다시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고 해야 됩니다. 네. 한쪽만 받아서는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회의를 했다고 하고 이번 주에 다시 피해자 단체와 또 기업들이 또 직접 또 대화도 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아마 다음 주 초에 1차 조정안이 뭐가 문제였고 어떤 입장이 갈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100%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조정을 해보지만 결국은 잘 안 됐을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되고 예. 그럴 경우는 지금 국회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최소한의 병원비와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비 이런 정도만 지원하는 그야말로 구제 수준입니다. 긴급 구제.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금도 기업으로부터 걷어서 이제 처리하는 건데 네. 이 구제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네네. 조정한 내용을 그대로 구제법에 반영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건 강제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금은 강제로 기업들로부터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조항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희가 좀 현명한 대안을 좀 다시 내놨으면 좋겠고요. 저 청취자 네. 9455님께서요. 가습기 살균제 최종안에 대한 해당 기업의 거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래서 미국같이 집단 소송제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를 느낍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4641님, 저 피해자분들 자꾸 물어보십시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저분들 1억 아니 10억도 내겠다고 할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단순한 셈법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의견까지 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전화 연결하는 도중에 연결이 좀 끊겼습니다. 최근 그 KBS가 단독 표기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매체가 조회수 경쟁을 위해서 단독을 남발하는 과정 환경에서 좀 KBS 보도의 가치를 높이고 내부적인 논의를 체계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윤 이사님께서 아마 그 기준에 관한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올 초 이제 통합뉴스룸 내부회의에서 문제의식이 좀 나왔다고 하고요. 2달여 만에 이런 이제 조치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단체에서 그동안에 단독을 너무 남발한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언론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전화 연결이 됐네요. 제가 미디어쇼 어떤 거 살펴보실지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청취자분들께 먼저 전화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사이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요즘 뭐 단독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에서. 맞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단독 이러면은 이 단독이란 말 함부로 못 달았잖아요. 특정보다 아니면 단독이란 표현 못 썼거든요. 그렇죠. 이 최근에는 그냥 뭐 조금이라도 좀 다르다 싶으면 그냥 단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네.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텐데 이 중에 단독에 해당하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첫 번째, 범죄 혐의자가 도피 중 치킨을 먹었다는 보도. 네. 두 번째, 연예인의 드라마 출연, 열애설, 결혼설, 결별설 같은 보도. 예. 세 번째, 유명인 SNS 게시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처음 보도한 사례. 네 번째, 관계자의 입을 빌린 예측적 기사. 지금 어떤 걸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좀 엄격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단독이라고 붙일 만한 게 없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언론엔 날마다 단독이라는 붙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인피카인드에서 검색한 결과 네. 단독이라는 기사는 4월 5일 단 하루에만 보더라도 69건이나 떨어졌어요. 대체로 대통령의 인수위 기사거나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단독 노래시키고 이물질 먹게 강요, 소방학교 가혹행위 논란. 단독 자세 고쳐주기자 여자 선수들 국후 MBC 단독 경찰 공백 밝힐 보디캠 제출 요구 없이 삭제 같은 사회 분야의 취재 기사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네. 단독으로 나오는 보도를 또 이제 읽어드려 볼게요. 매일경제는 단독 디올 이화여대 패션쇼 국내 대학 첫 명품 런웨이 단독 안녕하십니까 SJ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연일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 동아일보 같은 보도자료를 쓰거나 그냥 그런 정보성이 없는 기사의 단독을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YTN 같은 경우에도 단독 신용진 2년 열애 연인과 결혼, 평생을 함께할 사람 이런 것에다 단독을 붙인단 말이죠. 예. 이러다 보니 언론이 단독병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시선을 끌 수 있고 클릭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속보하고 단독 기사는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네, 단독과 속보를 일부를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남발되다 보니까요. 정현우 세명대 교수는 단독이라 하면 특종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거나 새롭게 기획해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 알려질 내용을 먼저 보도했다고 단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서 취재한 내용을 약간 윤색해서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처럼 이제 단독을 붙이는데 이는 기사를 인용한 사기다라고 봐야 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단독이라는 표현이 뭐 충격, 경약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산업적 전략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속보도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면 단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김익은 한국 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같은 경우가 단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단독이 남발되고 있다. 품질을 담보하는 특종에 가까운 단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10분만 지나면 의미 없어지는 속보와 단독은 차별성이 지녀야 하는데 많이 오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미디어 수용자들도 정말 똑똑하세요. 다. 왜 저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종의 네. 이제 낚시에 자꾸 낚여가지고 단독이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 별 내용 없는 걸 단독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언론진흥재단이 2020년 실시한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 그 당시 응답자가 5,010명 중에 8.2%가 낚시성 기사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 또 4.9%가 어뷰징 기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과도한 속보성 기사가 언론인의 직무 만족도조차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한국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일간 신문 노동자 노동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중 531명 가운데 38.3%가 속보성 기사에 부담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데 하지만 속보 표시가 사실상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속보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가십성 기사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단독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하는 욕심이 앞서면 취재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안 지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난 2020년 조선일보가 유족이 원치 않았는데도 예능인 고 박지선 씨의 모친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를 단독으로 보도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네.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 결과 또는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그와 같은 표현으로 박지선 씨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메모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같은 태도는 사실 중앙 자살 예방센터의 권고와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부도 권고 준칙조차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박시선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진 당일에 각 이제 중앙 자살 예방센터는 각 언론사 사회부, 연예부, 전국부에 사망 사건 자제 요청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이를 보도할 때에도 그 권고 주침에 준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으니까 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뭐 지금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단독 표기가 있다는 점에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청취자 변광성님께서요. 이젠 차라리 단독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는 언론사가 나왔으면 하네요. 이렇게도 얘기하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미디어 수용자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취자분들도 단독이라는 거 쓴다 하더라도 잘 못 믿겠다고 하는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KBS가 단독 보도 기준을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와중에 사실 KBS 통합 뉴스룸이 이 단독
단독과 관련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었는데요. 예. KBS의 경우에 보도할 때 단독 표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포털 등 디지털 플랫폼에 출고할 때도 상대적으로 단독 표기가 엄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단독 표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KBS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독창성이라는 분류와 그다음 중대성, 그다음에 명확성 이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독점적 독창성에서는 해당 사안을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하는가, 취재원 또는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가, 아니면 네. 독창적인 해석 또한 기획인가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하고 중대성이라는 부분에선 국가 정책이나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해 당사자 규모가 상당하거나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가,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사안인가, 또 명확성이라는 분류에서는 정보의 출처와 취재원 정보를 제시하는가, 그리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예. 여기에 단독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계속 책임자와 또 당사자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예. 뉴스 전문 위원실에서 판단을 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도를 내보내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에 전에.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 부합하다 그러면은 단독이란 표기를 달고 아니면 단독이란 표기를 달지 말자. 만약에 의견이 엇갈리면 뉴스 전문위원실에 판단을 맡겨보자.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KBS 단독 보도 기준 이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 얼만큼 뉴스의 중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알 권리와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언론사 내부에서 이걸 체크를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단독 표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내부의 시스템을 다른 언론사에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확산돼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얼만큼 이것이 단독을 붙일 것인가를 보지만 내부에서 또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얼마나 부합되느냐를 확인하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뉴스가 이미 이용자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를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 스스로서 내부에서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같이 평가한다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KBS가 처음 시도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다른 언론에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죠. 한 적이 있습니다. JTBC가 지난 2018년 2월 기사에 단독 취재라 하더라도 뉴스 프로그램에서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육수 현식 시란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당시 JTBC 보도국은 단독 기준을 엄정하게 논의를 해왔으나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했던 배경에는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이대 목동병원 주사 처방 실태 보도를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보도하면서 단독을 붙여서 논란이 빚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기사는 김성수 기자가 부모님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읍소해서 기록을 받은 뒤에 한 장 한 장 분석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단독을 붙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JTBC의 결심은 2년 8개월 만에 이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2020년 10월 JTBC는 단독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JTBC는 누가 최초 보도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서 또 새롭고 중요한 취재 내용이나 사회적 의미가 큰 내용, 또 탐사 또는 침층 보도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단독 표기를 달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사 보도에 대한 가치를 뭐 부여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롭게 시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KBS도 KBS 시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KBS 내부에 또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이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